택시에서 언제 빚 5억을 다 갚냐? 답도 없다 내 인생. 에휴. 새벽 4시. 영하 12도. 법인 택시 운전석에서 눈을 떴습니다. 2시간 눈 붙인 게 전부입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목을 돌리니까 뚝뚝 소리가 납니다. 허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 눈이 움푹 꺼졌더군요. 볼도 쑥 들어갔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63입니다. 4년 전까지 대기업 영업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소리 들으며 30년 살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대접받고 골프장에서 귀빈 대우받았습니다. 퇴직금 3억에 대출 2억 보태서 5억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하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영업부장 경력이면 뭔들 못하겠냐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명백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된 빚 4억 2천만 원. 오늘도 12시간을 더 달려야 합니다. 하루 산악금 25만 원을 못 채우면 월급이 없습니다. 이게 63 가장의 현실입니다. 30년 그리고 퇴직. 저는 올해 63입니다.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누구 얘기인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많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퇴직하고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쪽박 찬 사람들, 대한민국에 넘쳐납니다. 주변에 한두 명쯤은 꼭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88년도였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그때는 대기업 입사하면 인생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러셨고, 친척들도 그러셨고, 동네 어른들도 그러셨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고,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다고. 부모님 얼굴에 핀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보너스도 나왔습니다. 승진하면 연봉이 올랐습니다. 명절 때 떡값 나오고 여름 휴가비 나오고 연말이면 성과금 나왔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특별 보너스도 나왔습니다. 그게 30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영업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뛰었습니다. 거래처 찾아다니고 술자리 따라다니고 골프장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영업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발로 뛰고 몸으로 때우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이메일 보내고 화상회의 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거래처 사장님 만나려면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욕먹고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견뎠습니다. 왜 견뎠냐고요? 월급이 나오니까요. 매달 25일만 되면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25일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한테 생활비 주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월세 내고 나중에는 전세 올리고 또 나중에는 집 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월급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0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말 후딱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머리가 허옇게 새어 있더군요.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엊그제 신입사원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환갑이 코앞이더군요. 시간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직급은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되고, 과장에서 차장 되고, 차장에서 부장이 됐습니다. 영업부장. 명함에 그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부장이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굽신거려야 만나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한테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식당에 가면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줬습니다. 골프장에서도 대접받았습니다. 명함 하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영업부장. 그 네 글자가 저한테 권위를 줬습니다. 저는 그 명함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정년까지 다니고 정년 후에도 그 경력으로 어디서든 대접받을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2020년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내보내기, 납품업체 줄이기, 그런 얘기들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잘린대, 어느 부서가 통폐합된대. 처음에는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부장이니까, 30년 넘게 다녔으니까, 회사에 공헌한 것도 많으니까,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이 딴 계약도 꽤 됐고요. 솔직히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까지 자를 정도면 회사가 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사팀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회사 안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회사 밖에서 만나자는 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서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커피를 시키더군요.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더군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한참을 뜸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희망퇴직 명단에 부장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희망퇴직이라고요? 30년 넘게 다녔는데, 뼈 빠지게 일했는데, 회사를 위해서 몸 바쳐 일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인사팀장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군요. 이미 결정된 거라는 걸, 저한테 통보하러 온 거지 의논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희망퇴직에 응하면 퇴직금 더 얹어주겠다. 위로금 명목으로 몇천만 원 더 준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 어차피 인사고과에서 밀려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거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버티면 힘들어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얘기 나왔다고. 내 이름도 명단에 있다고.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거실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25부터 59까지 인생의 절반을 그 회사에 바쳤습니다.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며칠 고민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틸까? 아니면 퇴직금 더 받고 나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버텨봤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마음먹은 거였습니다. 내보내기로 작정한 사람을 회사가 좋게 봐줄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어차피 나가면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위로금은커녕 못된 소리만 듣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결국 희망퇴직에 응했습니다. 퇴직금 3억이 들어왔습니다. 30년 다닌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많아 보였습니다. 3억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업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통장에 3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걸 보니까 오히려 희망이 생기더군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꿈. 퇴직하고 처음 2달은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자고.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다 뭐다 해서 바빴습니다. 휴가 가도 회사 생각이 났습니다. 폰에 매일 알림 뜨면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쉬니까 좋더군요. 아침에 늦잠 자고 동네 산책하고 아내랑 점심 먹고 오후에는 집에서 TV 보고 저녁에는 근처 공원 산책하고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시간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하루가 있었구나.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요. 평생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더군요. 아내랑 손잡고 산책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습니다. 근데 2달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3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돈이 줄어들기만 하거든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나가고 보험료가 나가고 세금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이것저것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300씩 나간다고 치면 3억으로 80개월. 7년 조금 안 됩니다. 7년 뒤에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직은 안 되겠더군요. 60 먹은 늙은이를 어디서 써주겠습니까? 이력서 넣어봤자 연락도 안 올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후배 녀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 같이 영업부에서 일했던 친구입니다.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얘도 3년 전에 퇴직했더군요. 구조조정 때 잘렸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사업한다고 하더군요. 점심 먹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군요. 회사 다닐 때는 같이 술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했던 사이였습니다. 녀석이 얼굴이 좋아 보이더군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더니 청소 대행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 대행업이요? 빌딩 청소, 입주 청소 이런 걸 대행해 주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가고 나면 집 청소해 주는 거요. 새로 지은 빌딩 입주 전에 청소해 주는 거요. 그런 일을 해주는 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쪽이 뜬다고 하더군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집 청소 맡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까 돈 주고 맡기는 거죠.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형님, 저 요즘 월 500은 벌어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월 500이요? 1년이면 6천입니다. 회사 다닐 때 연봉이 8천이었습니다. 월로 치면 650 정도였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500 중반이었고요. 근데 사업으로 월 500을 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회사 눈치 안 보고 상사한테 깨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500을 번다는 거였습니다. 솔깃했습니다. 후배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청소 대행업이 좋은 게 재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건 파는 게 아니니까 창고가 필요 없다고요. 음식점처럼 식재료 썩을 걱정도 없고 옷가게처럼 재고 쌓일 걱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 몸으로 하는 거라서 초기 투자비도 적게 든다고 했습니다. 청소 장비랑 세제 좀 사면 되는 거라고. 플랫폼에 등록하면 일감이 알아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앱으로 다 된다고 하더군요. 청소 필요한 사람이 앱에 올리면 업체가 보고 견적 내고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발로 뛰면서 영업 안 해도 된다고요. 앱에만 잘 올려놓으면 일감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솔깃했습니다. 근데 저는 청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후배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형님은 직접 안 해도 된다고. 사람을 써서 돌리면 된다고. 청소는 직원들이 하고 형님은 관리만 하면 된다고요. 형님은 영업 잘하시니까 거래처만 따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영업만 했습니다. 사람 만나고 계약 따오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청소야 사람 구하면 되는 거고 저는 영업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영업부장 경력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퇴직금 다 날리면 어떡하냐고. 우리 노후 자금인데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요.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 영업부장 아닙니까? 내가 영업을 못하겠어요. 거래처 따오는 건 자신 있다고요. 후배도 잘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월 500 번다고 하잖아요.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요. 아내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허락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전부 다 넣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절반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자고요. 그래서 1억 5천만 들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청소 장비, 차량, 직원 인건비. 하나씩 따져보니까 1억 5천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만 3천이었습니다. 청소 장비 사는데 2천. 차량 리스비, 직원 채용비 이것저것 합치니까 훌쩍 넘었습니다. 결국 2억을 더 넣었습니다. 퇴직금 3억 중에 2억 5천이 들어간 겁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처음에 절반만 넣겠다고 해놓고 결국 거의 다 넣었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 투자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는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2억을 땡겼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자가 좀 나가지만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 주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2021년 봄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상호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 대행업체를 차렸습니다. 직원 셋을 뽑았습니다. 경력 있는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사무실 얻고 청소 장비 사고 차량 리스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뛰더군요. 30년 월급쟁이 생활을 끝내고 이제 사장이 된 겁니다. 내 사업입니다. 내 회사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월급 받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해진 돈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릅니다.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천장이 없는 겁니다.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후배 말대로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감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부장 30년 했습니다. 이 정도에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입주 청소 일감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갔습니다. 청소 외주 맡길 일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명함 돌렸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주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빌딩 청소 맡겨보시라고 했습니다. 30년 영업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건 익숙했거든요. 한 달 정도 뛰니까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첫 계약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피스텔 한동 청소였습니다. 월 계약으로 2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손이 떨리더군요. 내 사업으로 처음 딴 계약이었습니다. 30년 회사 다니면서 수백 건 계약 따왔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수십억짜리 계약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딴 계약이었으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꼼꼼하게 잘한다고요. 직원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업체다. 평판이 중요하다. 대충 하면 안 된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야 한다. 고객 불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덕분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청소 잘한다더라. 거기 한번 써봐라. 2달 만에 계약이 5개로 늘었습니다. 월 매출 800만 원이 됐습니다. 비용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300 정도였습니다. 시작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좋아하더군요. 그 표정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낸 겁니다. 사업 반대하던 아내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넉 달쯤 지나니까 월 매출이 1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손에 쥐는 돈이 500 가까이 됐습니다. 후배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대출도 갚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퇴직하고 사업한 게 옳은 결정이었구나. 그때 후배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 먹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녀석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사업 잘 되냐고 물었더니 잘 된다고 하면서 뭔가 좋은 게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비상장 주식 얘기였습니다. 비상장 주식이요? 증권거래소에 상장 안 된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상장 전인 스타트업 주식 같은 거요. 후배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스타트업을 하는데 곧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지금 투자하면 상장됐을 때 몇 배로 뛴다고 했습니다. 솔깃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가 많았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까 싶었습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은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후배가 그러더군요. 물론 위험하다고. 상장 못하면 돈 날릴 수도 있다고. 근데 그만큼 수익도 크다고. 일반 주식은 2배 뛰기도 힘든데 비상장 주식은 상장되면 10배, 20배도 뛴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5천만 원 넣었다고 했습니다. 형님, 8천만 원만 넣어보세요. 상장되면 2억은 됩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8천만 원 넣어서 2억이 되면 1억 2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대출 2억 갚고도 남습니다.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할까 말까? 위험한 건 아는데. 근데 수익이 크잖아. 결국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에서 남은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업 자금 중에서 3천만 원을 뺐습니다. 당장 급하게 쓸 돈은 아니었거든요. 8천만 원을 비상장 주식에 넣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상장되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2억이 되면 아내 앞에서 자랑하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세 번째 실수라는 걸. 이미 두 번째 실수까지 저지른 상태에서 세 번째 실수를 또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실수인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라고,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2년 초 사업이 더 커졌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약도 10개 넘게 됐습니다. 월 매출이 1,500을 넘겼습니다. 손에 쥐는 돈이 700 가까이 됐습니다. 대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3년만 하면 대출 다 갚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외식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데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와인도 시키고 스테이크도 시켰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허락해줘서.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지. 건강만 해요. 무리하지 말고.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쭉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문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균열의 시작. 2022년 3월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올리고 한국도 따라 올린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뭔지 대충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청소대행업인데 금리가 뭐가 중요해요. 돈 빌려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 돈 빌렸지. 대출 2억.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별거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조금 오르겠지 뭐. 그래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군요.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일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서너 건씩 문의가 왔는데 이제 하루에 한두 건도 안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앱을 새로 고침해도 새 일감이 안 뜨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시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니까 이사철 끝나서 그런가 보다. 여름 되면 다시 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여름이 돼도 안 늘더군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한여름인데 일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 거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청소 맡길 여유가 없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돈 주고 청소 맡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줄이려고요. 기존 계약처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가를 좀 낮춰 달라는 거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금 주는 돈에서 10%만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적정 가격에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가격에서 더 깎으면 저희도 남는 게 없다고요. 근데 계약처에서 그러더군요. 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단가를 깎아줬습니다. 10% 깎으니까 마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근데 계약을 끊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일감은 유지되는 거니까요. 당장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군데가 깎으니까 다른 데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안 깎아주면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렴한 업체가 많다면서요. 결국 대부분의 계약처에서 단가를 깎았습니다. 월 매출은 그대로인데 남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1,500 매출에 700 남던 게 1,500 매출에 400도 안 남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직원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직원들한테 깎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월급 깎으면 다들 그만둡니다. 다른 데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는 몫을 줄였습니다. 월 700 가까이 가져가던 게 3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버티면 된다고요.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좋아지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계약이 하나 끊겼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주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건물을 팔게 됐다고, 새 건물주가 다른 업체 쓰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새 주인이 아는 업체가 있다면서요. 첫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딴 계약, 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사업의 첫 계약이 끊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건물이 팔렸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새 건물주한테 저희 업체 계속 써 달라고 사정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하나가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입찰을 다시 한다고 하더군요. 매년 입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다른 업체가 저보다 20% 싸게 써냈습니다. 덤핑이었습니다. 저도 그 가격에는 못합니다. 그러면 적자거든요.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저 가격에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일감 따고 보자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손해 보면서도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계약도 뺏겼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월 매출이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손에 쥐는 돈이 200도 안 됐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말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조금 힘들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상장 주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둡더군요. 평소랑 다르게 힘이 없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회사가 망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망했다고요? 상장한다고 했잖아요. 곧 상장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후배가 그러더군요. 스타트업이 자금난에 빠져서 문을 닫았다고.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없어졌으니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됐다고요. 8천만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건지. 퇴직금 3억, 대출 2억, 5억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에 들어간 돈, 비상장 주식에 날린 돈, 그리고 대출 이자. 다 합치니까 4억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얘기도 해야 했고 대출 얘기도 해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할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는 더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 보더니 뭔가 느꼈는지 표정이 굳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 얘기했습니다. 대출 2억 받은 것, 비상장 주식에 8천만 원 넣은 것,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적자라는 것, 다 털어놨습니다. 숨겼던 것까지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냥 앉아서 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욕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할 줄 알았습니다. 소리 지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더군요.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나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래서 지금 빚이 얼마야? 대출 2억에 밀린 이자, 거기에 사업 적자분까지 합치면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4억 2천 정도 될 거야. 아내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더군요. 추락.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기분이 새해 같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웃고 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빚 4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꿈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4억 2천. 4억 2천. 악몽을 꾸다가 깨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근데 접으면 끝이었습니다. 직원들 퇴직금 줘야 하고 사무실 위약금 내야 하고 리스 차량 반납해야 하고 다 합치면 또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으면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이자 못 내면 집이 넘어갑니다. 버티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줄였습니다. 5명에서 2명으로요. 3명한테 퇴직금 주고 내보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낸다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밖에 말 못했습니다.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사무실도 줄였습니다. 작은 데로 옮겼습니다. 월세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보증금 빼서 대출 이자 막는 데 썼습니다. 리스 차량도 반납하고 제 차를 영업용으로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안 올랐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일감은 여전히 적었고 기존 계약처도 하나둘씩 끊겼습니다. 더 싼 업체로 갈아탔습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낮추면 적자니까요.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요. 5월쯤 되니까 계약이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월 매출 600, 직원 인건비 250 주고 사무실 월세 주고 기타 비용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없는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월급 받던 사람이 이제 월급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렸다고, 2달치가 밀렸다고 하더군요.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도 올랐습니다. 처음에 150이었는데 200까지 올랐습니다. 2달이면 400입니다. 어디서 400을 구합니까? 집을 팔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을 팔면 가족이 살 데가 없잖아요. 아내랑 아이들은 다 컸지만 아직 막내가 대학생이었습니다. 집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전세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전세금으로 빚 갚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 팔면 손해입니다. 집값도 떨어졌거든요. 결국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더 버텨봤자 빚만 더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더 늘어나면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까지 날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가족이 살 집은 지켜야 합니다. 남은 직원 2명한테 퇴직금 주고 내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그만둔다고. 2분 다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다들 힘들다고. 사장님도 고생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사무실 정리하고 폐업 신고 냈습니다. 2023년 7월 사업이 끝났습니다. 2년 반 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사업한다고 큰 소리치던 게 2년 반 전이었습니다. 30년 영업부장 경력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5억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빚으로 남았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4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폐업하면서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또 돈이 들었거든요. 위약금, 정리비용 이런저런 거 합치니까 1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4억 3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밥 먹으라고 해도 숟가락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커튼도 안 치고 어두운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그 돈으로 빚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없어지면 가족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어떨까?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였습니다. 아내가 느꼈나 봅니다. 어느 날 제 손을 꽉 잡더군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살아있으니까 됐어. 다시 하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부장 30년 했습니다. 그동안 눈물 흘린 적 없습니다. 부하 직원들 앞에서 강한 척 했습니다. 거래처 앞에서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집에서도 가장으로서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내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60 넘은 늙은이가 애처럼 울었습니다. 콧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건지, 아내한테 이게 무슨 짓인지. 아내가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됐어.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죽으면 끝이야. 살아야 해.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죽으면 끝이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 내가 진 빚이니까 내가 갚아야 한다. 죽으면 아내가 다 떠안습니다. 자식들한테 갑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닥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62이었습니다. 대기업 영업부장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62이면 써주는 데가 없더군요. 이력서 넣어봤자 연락이 안 왔습니다. 면접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서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나이 보고 거르는 거였습니다. 대기업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이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30년 영업부장 해봤자 60 넘으면 그냥 늙은이입니다. 아무도 안 써줍니다. 젊은 사람들도 취직 못해서 난리인데 늙은이를 누가 쓰겠습니까? 경비 일자리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경비. 요즘은 경비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군요. 젊은 퇴직자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50대 초반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요. 60 넘은 사람은 뒷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리도 월급이 150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대출 이자도 못 막습니다. 배달 알아봤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이요. 요즘 배달이 뜬다고 하더군요. 근데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습니다. 따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62 먹은 늙은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사 신경도 예전 같지 않고 사고 나면 끝입니다. 다치면 일도 못하고 병원비만 나갑니다. 막막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어중간한 나이라고요.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늙은 것도 아니고 체력은 떨어졌는데 경험은 쓸 데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비상장 주식 소개해줬던 그 후배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형님이 큰 손해를 봤다고. 저는 그 녀석 탓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결정은 제가 한 거니까요. 총 쏜 사람은 저였습니다. 후배는 방아쇠 당기라고 했을 뿐이고 후배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요즘 택시를 한다고. 법인 택시. 자기도 돈이 급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일한 만큼은 벌 수 있다고요. 하루 10시간 넘게 해야 하고 몸은 힘든데 어쨌든 돈은 된다고요. 형님, 택시 한번 해보세요. 저라도 소개해 드릴 거. 택시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 택시기사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전에 택시 타면 기사분한테 목적지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사가 되는 거잖아요. 손님한테 어디 가세요? 묻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빚이 4억 3천인데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으로 이자 갚습니까? 자존심으로 밥 먹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법인 택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 택시는 면허가 비쌉니다. 몇 천만 원 들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없잖아요. 법인 택시는 회사 소속으로 택시를 모는 겁니다. 회사 차를 빌려서 운행하고 매출해서 산학금이라고 해서 회사에 납입하는 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산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회사에 내는 돈이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하루 산학금이 24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637만 원입니다. 이걸 다 채우고 나머지가 제 몫입니다. 거기에 월급이 좀 붙고요. 월급은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간 데는 200 초반이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해야 한다고요? 좁은 공간에 앉아서 계속 핸들 잡고 있어야 합니다. 허리 아프고 어깨 결리고 다리 저립니다. 앉아서 일하니까 살도 찐다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60 넘은 몸으로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법인 택시기사가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아직 기억납니다. 저녁 8시에 출근했습니다. 야간 운행이거든요. 낮에는 다른 기사가 쓰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제가 씁니다. 이모작이라고 하더군요. 차 한 대로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다. 택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싶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부장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택시 운전석입니다. 손님 태우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상하면 안 되는데 상하더군요. 첫 손님 태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하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근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빚 갚아주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합니다. 첫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면서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몰라서 헤맸습니다. 서울 살면서도 택시 타고 다니기만 했지 직접 운전해서 남을 태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손님이 짜증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사 주제에 길도 모르냐고. 죄송합니다. 연발하면서 운전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달리고 2시간 눈 붙였습니다. 가스 충전소에 차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잤습니다. 20분 눈 붙이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2시간을 자버렸습니다. 눈 떠보니까 6시였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목은 뻣뻣하고 손목은 저리고 다시 운전대 잡았습니다. 아침 9시까지 달렸습니다. 첫날 매출이 27만 원이었습니다. 산학금 24만 5천 원 내면 2만 5천 원 남습니다. 13시간 일해서 2만 5천 원. 시급으로 따지면 2천 원도 안 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래서 되나 싶었습니다. 이거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안 하면 산학금이 밀리거든요. 밀리면 월급에서 깎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파도 나가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나가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니까 요령이 좀 생겼습니다. 어디서 손님을 태우면 좋은지, 어떤 시간대에 콜이 많이 들어오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 단가가 좋은지,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선배 기사들한테 물어보면서 배웠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첫 달은 700만 원 정도였는데 두 번째 달은 800 넘었습니다. 산학금 내고 월급 받고 추가 수익까지 합치면 3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보태고 빠듯했습니다. 근데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구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손목도 저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12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몸이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해도 이렇게 안 아팠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석은 다릅니다. 계속 같은 자세로 긴장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병원비 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버텼습니다. 아내한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좀 힘들긴 한데 괜찮다고 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알더군요. 새벽에 들어와서 현관에서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보, 제발 쓰러지지만 마. 아내가 울면서 그러더군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대기업 부장 30년 했는데 왜 60 넘어서 이러고 있나? 아내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근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빚이 4억 3천입니다. 이거 갚으려면 5년은 달려야 합니다. 5년, 67까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텨야 합니다. 내가 진 빚이니까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깨달음. 택시 운전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밤새 핸들 잡고 달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손님 없을 때는 혼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봤습니다. 결론이 나더군요. 첫째, 퇴직하고 바로 사업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월급 생활 30년 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25일엔 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힘들어도 경기가 안 좋아도 제 통장에는 돈이 찍혔습니다. 근데 사업은 다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달 잘 벌어도 다음 달 못 벌 수 있습니다. 손님이 안 오면 매출이 없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수입이 없습니다.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월급 받던 감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월급 받는 삶과 안 받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후배가 월 500 번다고 했을 때 솔깃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될 때 얘기입니다. 안 될 때는 마이너스가 납니다. 월급은 안 그렇잖아요. 회사가 적자여도 월급은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둘째, 남의 말만 듣고 덤볐습니다. 후배가 청소 대행업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뜬다고 해서 투자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게 아닙니다.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한 겁니다. 후배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겠지 하고 따라간 겁니다. 사업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나한테도 좋을지는 모릅니다. 청소 대행업이 후배한테는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경험도 있었고 나름 준비도 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았습니다. 저는 영업은 잘했지만 사업 운영은 몰랐거든요. 회사에서 영업하는 거랑 내 사업 운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셋째, 아내한테 숨겼습니다. 대출 2억 받은 것, 비상장 주식에 8천만 원 넣은 것, 다 숨겼습니다.
잘 되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 주려고요. 근데 잘 안 됐잖아요. 숨긴 게 점점 커지니까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터진 겁니다. 가족한테는 숨기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했으면 아내가 말렸을 겁니다. 대출까지 받으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비상장 주식은 위험하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가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이랑 상의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보더라도 그만두기를 못했습니다. 사업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하면 원금은 건지겠지. 근데 버틸수록 손해가 커졌습니다.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라고 하던데 이미 쓴 돈 때문에 더 큰 돈을 잃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억 넣었으니까 1억 더 넣으면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억 넣으니까 2억 더 넣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안 되면 빨리 그만둬야 합니다. 손해 보더라도 그만두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다가 빚만 더 늘렸습니다. 일찍 접었으면 빚이 이렇게까지 안 늘었을 겁니다. 다섯째, 나이를 생각 안 했습니다. 60에 사업 시작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습니다. 30대에 실패하면 40대에 다시 하면 됩니다. 40대에 실패해도 50대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요. 근데 60에 실패하면요. 70에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도전은 젊었을 때 하는 겁니다. 60 넘어서 도전하면 가족이 다 같이 무너집니다. 저처럼요. 지금 아내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도전한다고 깝쳤다가 가족 다 힘들게 만든 겁니다. 여섯째,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2억 빌렸습니다. 집 담보로요. 그때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업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요. 이자 좀 나가도 사업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된다고요. 근데 사업이 안 됐잖아요.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갑니다. 금리 오르니까 더 올랐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1년에 2,400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그 돈이면 뭘 해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자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대출은 빚입니다.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사업 규모를 줄여야지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대출 받아서 사업하다가 망하면 빚만 남습니다. 제가 딱 그 꼴입니다. 일곱째, 내가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 영업부장 30년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업 못하겠어. 내가 사업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30년 경력인데 거래처 사장님들이 나한테 고개 숙이던 사람인데 착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 잘한 건 회사 이름이 있어서입니다. 대기업 명함 들고 가면 거래처에서 안 만나 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랑 거래하면 안정적이니까요. 물량도 크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가면 달라요. 아무도 안 만나 줍니다. 당신 누구야 하고 문전박 대합니다. 제가 잘나서 영업이 된 게 아니라 회사가 잘나서 된 거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면 다르다고. 내 능력이면 된다고. 회사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냥 60 먹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달립니다. 지금 저는 63입니다. 법인 택시 운전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여전히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들어옵니다. 저녁 8시에 나가서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달립니다. 13시간입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립니다.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뿐입니다.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손목이 저립니다. 어깨도 결립니다. 다리도 붓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프면서 사는 거구나 싶습니다. 아프다고 안 나가면 산학금 밀립니다. 하루에 25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나갑니다. 파스 붙이고 나갑니다. 진통제 먹고 나갑니다. 가끔 술 취한 손님한테 욕먹습니다. 기사 주제에 뭘 안다고 그런 소리 듣습니다. 30년 대기업 부장이었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제 신분은 택시기사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깁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참습니다. 반대로 좋은 손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팁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친절하다고, 10,000원 더 주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그럴 때 기분이 좋습니다. 조그만 기쁨입니다. 직업에서 오는 작은 보람입니다. 빚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4억 3천이었는데 지금은 4억 2천 정도 됩니다. 1년 반 동안 1,000만 원 갚았습니다. 이 속도면 5년은 더 걸립니다. 68까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텨야죠. 포기하면 끝입니다. 포기하면 집이 넘어갑니다.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돈 걱정 안 시켰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생활비 주면서 당당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내가 저 걱정합니다. 새벽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그 모습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보, 건강해야 해.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아내가 그러더군요. 근데 저는 빨리 갚고 싶습니다. 이 빚 때문에 아내가 걱정하는 게 싫습니다. 제 잘못으로 생긴 빚이니까 제가 빨리 갚아야죠. 아내한테 더 이상 짐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창업하겠다고 하시면요. 말리세요. 진심으로 말리세요. 퇴직금 들고 사업한다고 하시면 무조건 말리세요. 어떻게든 말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3억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빚이 4억 2천입니다. 3억이 마이너스 4억 2천이 됐습니다. 7억 3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 돈이면 뭘 해도 했습니다. 가만히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조그맣게 월세라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한다고 다 날렸습니다. 노후 자금을 다 날린 겁니다. 월급 받는 삶을 지키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힘들어도 다니세요. 월급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매달 통장에 돈 찍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머리끄덩이 잡고 끌어낼 때까지 다니세요. 나오면 후회합니다. 저처럼 됩니다. 사업하고 싶으시면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세요. 퇴직하고 나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알아보세요. 아이템 공부하세요. 시장 조사하세요. 진짜 되겠다 싶으면 그때 나오세요. 저처럼 퇴직하고 나서 허겁지겁 시작하면 안 됩니다. 뭣도 모르고 뛰어들면 망합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몇 배 뛴다는 말에 혹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면 왜 남한테 알려줍니까? 혼자 다 사지. 남한테 좋은 정보 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저는 8천만 원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사업 규모를 줄이세요.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사업 망하면 빚만 남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집까지 날립니다. 저는 아직 집이 있지만 빚 못 갚으면 집도 날아갑니다. 가족이 살 집이 날아가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월급 없이 2년 버틸 돈이 있는가?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수입 없어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둘째, 가족이 동의하는가? 숨기지 말고 얘기하셨는가?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랑 상의하세요. 반대하면 다시 생각하세요. 숨기고 하면 저처럼 됩니다. 셋째,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는가? 사업은 10중 8구 실패합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계획 없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넷째, 대출 안 받고 시작할 수 있는가? 대출 받아서 시작하는 순간 리스크가 2배가 됩니다. 자기 돈으로만 시작하세요. 안 되면 규모를 줄이세요. 다섯째, 사업이 안 되면 손해보더라도 그만둘 각오가 있는가? 이미 쓴 돈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더 큰 돈 잃습니다. 안 되면 빨리 접을 각오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면 사업 접으세요. 저는 5가지 다 아니오였습니다. 그러고도 사업했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빚 4억 2천. 63세 택시